네, 이번 시간부터는 전력공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전력공학의 출제 기준과 기초가 되는 전선로 그리고 선로 정수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력공학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처음 발전, 변전, 일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이런 발전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즘 더 많이 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소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 발전소에서 만든 공급하는 전력을 이제 변전소를 통해서 또 이제 변전을 하게 되는데, 변전 방식이나 변전 설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소내전 전원 설비 그리고 보호 개전 방식 이런 것들도 발전 변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전력공학 처음 공부할 때는 송배전 선로가 주된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발전 쪽은 뒤에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리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 이제 송배전이 될 텐데, 송배전에서는 이제 선로 정수, 전력 원선도, 코로나 현상, 그리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송전 선로의 특징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고, 분포 정전 용량 그리고 가공, 지중, 전선로에 대해서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전 배전 방식과 그 설비 운용에 대해서 송전 배전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중성점 접지 방식 그리고 계통의 구성 및 운용, 고장 대책 이런 것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통 보호 방식 설비에서는 이상 전압 그리고 전력 계통의 운용과 보호, 안정도 이런 것들이 또 차단 보호 방식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요. 옥내 배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배전반, 제어기기의 종류, 특성 이런 것들도 또 덧붙여서 공부하게 됩니다. 개폐기, 차단기 그리고 퓨즈나 기타 개폐 장치들도 이제 공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하게 전선로 정도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선로라고 하는 건 전선, 그죠? 선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물체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얘기예요. 전선이 되겠죠. 전선 중요하게는. 그리고 전선과 전선을 이어주거나 지지해주는 애자 또는 지지물 이런 것도 전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선에서 볼 수 있는 전선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송전, 그리고 변전해서 다시 또 보내주는, 또는 수용가의 입장에서 받는 과정, 그 수용가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이제 배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게 바로 전선이 됩니다. 전선은 다양한 규격이 있겠죠. 가늘고 굵은 거, 긴 거 이런 것들 많이 있겠고, 어때 경우에는 송전에서 바로 배전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의 중간 단계가 바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전선이 있게 되는데, 전선을 효과적으로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선의 구조나 매질이나 어떤 규격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단선, 연선 이런 게 나와요. 구조에 따라서 단선, 연선. 단선은 선 한 가닥이 되어 있으면 단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 하나의 선이 한 가닥 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가닥이라는 건 나눌 수 없는 한 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우리 전기 기기에 연결되는 플러그 전선이 쭉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그를 피복을 벗겨보면, 그렇죠? TV나 라디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연결되는 전선의 피복을 벗겨보면 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굵은 선 하나, 아니면 가는 선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 선 여러 개가 이렇게 묶여져서 그 경우에도 우리가 단선, 연선을 얘기하게 되는데, 단선은 통짜 선 하나인 거고요. 연선은 가는 선 여러 개가 하나의 선을 이루는 하나인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연선인데, 그럼 단선을 쓰지 왜 연선을 쓰는가? 여러 가지 이유 또는 장점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연선을 쓰면 일단 효율이 좋아지고 많은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선을 쓰게 됩니다. 이때 연선의 구조를 보게 되면 층수라는 게 있어요. 층수. 그림에 보면 이게 바로 층수예요. 이렇게 한 층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한 층.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층을 이루게 되는데, 안쪽에 있는 중심 도체를 포함한 이렇게 얘를 한 층이라고 하는 거고, 즉 여기가 이제 n이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n이
2인 2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여주는 이 연선은 2층 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층수가 두 개면 총 소선수는 몇 개가 돼요? 19개가 됩니다. 1층에 7개예요. 여기에 12개를 더해서 19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3층이 되면 37개가 되는 거예요. 18개를 더해 주는 거죠. 18개 더해서 37개. 얘는 12개 더해서 7개. 원래는 1, 6, 12, 18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중심 축에 하나. 그리고 1층에 얘를 이 하나를 제한 6개가 있게 되죠. 그림에서 보시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게 되는 거고, 요거 각각이 몇 개씩이에요? 2개씩. 1층에 있는 거에 2개씩 이렇게 돼서 두 번째는 12개가 연결이 될 크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가 3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개, 둘, 3개. 또 1층에 있는 거에 또 3개씩 하나, 둘, 3개. 그럼 몇 개가 연결이 돼요? 13개가, 18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총 가닥수 전체를 다 더한 거죠. 이 전체를 다 더한 가닥수는 3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중심의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열 같은 거 공부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결과식 암기해 줘야겠죠. 총 가닥수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경은 어떻게 돼요? 외경은 1, 3, 5, 7, 9 이렇게 나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 1개 이렇게 하면 3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5배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1, 3, 5, 7, 9 이제 홀수배로 총 외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문자 D는 뭐예요? 소문자 D는 1개의 직경이죠. 1개의 직경. 대문자 D가 총 외경.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단선과 연선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단일 연선, 합성 연선 이렇게 이제 재질에 따른 분류. 재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어쨌든 구조, 넓은 의미는 이제 구조가 되는데, 단일이라는 얘기는 한 가지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합성 연선은 여러 가지 재질로, 뭐 2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합성 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질을 쓰면 간단하고 좋을 텐데 왜 또 여러 가지 재질을 쓰는가? 그것도 역시 전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장점을 위해서, 그죠? 어떤 특정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함에도 합성 연선을 쓰는 거겠죠. 단일 연선의 경우 경동 연선 같은 것이 이제 단일 연선이 되죠. 이제 동에는 경동이 있고 연동이 있는데, 경동 연선이 이제 단일 연선으로 대표적인 연선이 되고,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런 것들은 이제 합성 연선이죠. 그래서 강심은 중심이 강철로 되어 있으니까 강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부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니까 강심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중앙에는 뭐예요? 강선으로 되어 있죠. 강선으로. N은 1이 1층에 강선으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강선은 대개는 이제 단단하고 끊어지지 않는 강철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강선은 대개는 이제 지지해 주는 거죠. 전선을 안정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거고, 알루미늄은 상대적으로 잘 이제 끊어집니다. 좀 경도가 약하니까. 그래서 전기는 알루미늄,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으로 주로 흐르게 하고, 강선은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아예 속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어 있거나 이제 완전히 비어 있으면 전선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절연체를 속에 넣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연선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안쪽이 전기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중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쪽에 중심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물이 있어서 비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전기적으로는 중공이고, 이런 걸 이제 중공 연선인데, 중공 연선을 쓰는 이유, 또는 합성 연선도 중앙에는 이제 전기를 조금은 더 잘 안 흐르는, 그죠? 저항이 좀 더 큰 강선을 이렇게 쓰고 하는 이유는 전류가 대개 다 어느 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표면에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강해집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전류는 되게 어디에 많이 흐르냐?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도선이 있다면 도선의 표면 쪽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니까, 표면 쪽에는 전도율이 좋은 금속, 비저항이 저항률이 낮은 금속을 표면에 배치하고, 내부에는 저항률이 크면서 안정적으로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강선 또는 절연물을 이렇게 넣어서 지지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표피 효과나 또는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공연선을 쓴다. 예전에는 많이 쓰지 않았는데 중공연선을 쓰는 이유는 표피 효과, 즉 표면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부에는 비싼 통을 쓸 필요가 없겠죠. 안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렇죠? 안쪽에는 아예 전기를 흐르지 못하는 그런 매질로 채워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공연선은 그럼 이점이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현상을 방지하고 무게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쪽에 금속이 들어가서 무게를 늘리는 것보다 좀 가벼운 절연물을 집어넣어서 무게를 줄이는 그런 형태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재질에 의한 전선의 분류였고요.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 허용 전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 내국성, 내식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경제성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또는 전력회사의 입장에서는 재료비가 또는 돈이 좀 적게 들어야 되니까, 그죠? 전선도 무시 못할 만큼, 무시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부분의 그 비용은 전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전류는 잘 흘러야겠죠. 그러면서 허용 전류는 증가시켜야 되고 허용 전류를 일단 고려를 1차로 해야겠고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인 그런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켈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켈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굵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어떤 원리예요. 법칙이 되게, 그래서 이름을 이제 켈빈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건설비가 너무, 그죠? 설비비가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겠지만 전력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 과정, 여기 이제 켈빈의 법칙인데 한 식이 있지만 식은 생략하고 그래서 굵기를,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무슨 법칙? 켈빈의 법칙. 이렇게 이제 많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켈빈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또는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경제적인 경제성의 원리는 뭐에 근간을 두고 있다? 켈빈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도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한 항으로 많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전선의 지지점을 연결하는 수평선으로부터, 그러니까 전선이에요. 전선을 여기 뭐 전주나 기둥이 있겠죠. 이렇게 기둥, 지지대가 있겠고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상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중력이 없다면 이렇게 되지만 중력이 있고 열에 의한 영향으로 좀 열팽창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선이 축 늘어지게 되죠. 여러분 철주 그 높은 철주에 전선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선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늘어지는 정도를 뭐라고 하냐? 바로 2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 딥이에요, 딥. 그래서 처진 정도 또는 깊이, 이걸 얘기하는 거고, 실제 D값도 최대 2도도 바로 이 처진 정도를 최대 2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 2도는 거리만 가지고는 구할 수 없고 어떤 재질, 어떤 무게를 써서 이런 것들로 다 이 최대 2도를 산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최대 2도를 구하는 공식 또는 공식에 적용한 결과 값, 이런 것들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최대 2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이 전선의 실제 길이는 얼마여야 되는지, 그렇죠? 전선의 실제 길이, 이건 이제 실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길이에서 L로 표현을 하면 경간 사이의 거리, 즉 지지대 사이의 경간 S죠. S에 2도만큼을 더해주면 2도에 의한 영향이죠. 2도에 의한 영향만큼 2도만큼 더해주는데 2도에 의한 영향이니까 여기 3S분의 8 D의 제곱. 그래서 식을 여러분은 두 개로 외워야 돼요. 하나는 최대 2도 D와 최대 2도에 의한 추가적인 줄의 길이, 전선의 선로의 길이, 이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더 더해줘야 됩니다. 그게 3S분의 8D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식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도가 너무 크면 좌우로 진동을 하죠. 이렇게 줄넘기 여러분 진동하는 것처럼, 그죠? 양쪽에 줄넘기 긴 줄 잡고 이렇게 흔들면 조금만 흔들어도 중심에서는 많이 흔들리죠. 이런 것들을 진동이 되면 다른 줄하고 또 이렇게 붙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락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2도가 크면 좋지 않죠. 또 너무 작아도 좋지 않아요. 너무 작으면 너무 팽팽하다는 얘기죠. 팽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전선이 단선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지하는 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겠죠. 이런 것들이 너무 또 2도를 작게 하는 경우에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적당한 2도를 찾아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전선의 진동과 도약.
우리 2도 얘기할 때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흔들릴 수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도 뭐 쉽게 표현하면 새들이 앉아서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뭐 지진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약이라고 하는 건 전선에 어떤 눈이나 비가 와서 얼었을 때, 그리고 얼음이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고드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얼음이 일제히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약이라고 합니다. 진동과 도약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이제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람에 의해서 전선이 진동하다가 진동수와 전선의 고유 진동수와 같아지면 이때는 뭐가 일어나요? 공진이 일어나겠죠. 전선도 전선 나름대로의 전기적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0Hz라면 60Hz의 진동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진동에 의해서 전력 진동이 일어나겠죠. 120Hz의 전력 진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고조파가 있다면 180Hz의 진동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진동과 실제 이제 물리적인 기계적 진동이 같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개가 서로 공명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진동이 오히려 더 증가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선의 도약,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람이나 또는 빙설의 온도가 빙설이 녹으면서 기계적인 진동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진동을 억제시켜야겠죠. 진동을 억제시키는 장치들, 댐퍼가 있습니다. 댐퍼는 쉽게 표현하면 저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저항을 가하는 방법. 그러니까 가장 좋은 쉽게 저항을 가할 수 있는, 진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전선을 무겁게 하면 되겠죠. 너무 무겁게 하면 그것도 또 전선의 단선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당한 댐퍼를 설치해서 진동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는 공진 주파수를 공진이 되지 않도록 하게 공진 주파수를 변형시키는 이런 방법이 물리적인 또 댐퍼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댐퍼는 되게 무게를 주는 거죠. 전선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서라든지, 스페이서도 댐퍼에 속하게 되는 거고, 옵셋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옵셋이라고 하는 건 전선을 지그재그 또는 거리를 좀 다르게 해서 일직선상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옵셋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전선로가 있을 때 전선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놓는 거죠. 줄을. 이게 이제 스톡 브리지 댐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다른 선을 또 이렇게 연결합니다. 다른 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전선로를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게를 주는 거죠. 무게를 다른 이제 선으로, 이런 것들을 베이트 댐퍼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선과 선이 물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죠. 이렇게 네 개짜리 선을, 그죠? 4개짜리 선. 이거는 뭐 3개짜리 선. 이런 것들은 2개짜리 선, 두 선을 더 멀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나 아니면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철주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아주 크게, 대개는 철주에 연결되어 있는 건 이 길이가 상당하겠죠. 뭐 2m 이런 이 정도 거리로 되게 유지가 돼요. 2m. 이제 간단한 전주에 연결되어 있는 건 뭐 0.5m 이런 형태로도 이제 규격 0.7m 정도의 규격으로도 쭉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간을 서로 붙지 않게, 그죠? 진동이 와도 서로 단락되지 않도록 공간을 두기 때문에 이름이 스페이스 댐퍼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거고, 철주에 보게 되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그래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서로 일직선상에 있지 않도록 오른쪽, 왼쪽으로, 그죠? 좌우로 간격을 벌려놓는 걸, 이런 걸 옵셋이라고 얘기해요. 옵셋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말의 의미로는 벗어나 있는 정도, 옵셋을 얼마 주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고, 옵셋을 주는 이유는 전선의 처짐, 그래서 전선이 처져서 서로 단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짐에 의해서도 단락되지 않도록 좌우로 좀 공간을 떨어뜨려 이격해 놓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선의 처짐이나 또는 빙설이 탈락할 경우에 그 반동으로 전선이 위아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 떨어진 물체가 그 아래 전선에 진동을 줄 수 있죠. 위에서 떨어져서 아래쪽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격해서 놓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옵셋을 두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에서 흔들리면 뭐가 돼요? 위아래로 흔들리면 또는 좌우로 흔들리는 걸 갤로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갤로핑 현상을 없애주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옵셋을 두는 이유. 용어는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전선 말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전선로에 있는 장치가 애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자는 세라믹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죠. 철탑이나 콘크리트 철주, 그리고 철주의 완금 등 지지물에 기계적으로 고정시키고 전기적으로 절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절연체예요. 절연 지지물이 바로 애자가 되는 겁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이 쭉 나와 있는데 되게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전기적으로 보면 다 그럴듯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연 저항을 충분히 가져야죠. 그렇죠? 절연이 되어 있지. 절연체라고 했는데 절연체가 아니라면 안 되잖아요. 충분히 높은 전압에서도 그 요구되는 절연 저항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안 되겠죠. 누설 전류,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누설 전류가 적어야 되는 거고, 그 누설 전류가 적다는 얘기는 반대로 정전 용량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적 강도도 충분히 커야겠죠. 강도가 약하면 부서지거나 또는 크랙이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방지해줘야 되고, 당연히 또 습기를 많이 머금으면 안 되는 거고, 열화되지도 않아야겠죠. 태양빛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열화돼서 미세한 크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되도록이면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여야 되고, 내력, 절연 내력 커야 되고, 값이 쌀 것. 이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그렇죠? 제공자 입장에서 당연히 값이 좀 싼 게 좋겠죠. 자, 애자의 종류를 보게 되는데요. 구조상으로 핀 애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런 아래쪽,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핀으로 박아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도 사실 이제 애자의 모습만 보는데 여기 이제 핀을 이렇게 박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핀을 박아서 고정시켜 놓는 애자를 이제 핀 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자에 핀을 넣어서 부착하는 애자를 핀 애자라고 하고, 이 자기 편, 이게 이제 하나, 두 개의 자기 편이죠. 이 편, 날개를 자기 편이라고 하는데 2, 3층으로 만들어서 시멘트로 부착하고 핀을 박아 고정한다. 이런 얘기 이제 만드는 과정을 쭉 나와 있습니다. 대개 이제 핀애자의 경우에는 저압용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고압용은 섬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옆면 거리를 길게, 그죠? 거리가 길어야 섬락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방전 거리도 길게, 방전 거리는 이 자체의 길이를 얘기하게 됩니다. 30kV 이하의 가공 전선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 그림에 보면 이 현수애자,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현수애자는 현수는 뭐예요? 우리 현수교 어때요? 현수교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기둥을 이렇게 높게 세워서 이렇게 현수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를 지지하는, 이게 이제 현수교라고 우리가 이제 다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전선을 지지해주는, 이런 전선을 지지해주는 애자, 여기 이제 애자가 이렇게 이쯤에 있겠죠. 이런 애자를 현수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늘어서는 선을 대개는 이제 수직으로 지지해주겠죠. 현수애자. 또는 전선의 방향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현수애자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애자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그 약간 수직 방향이라고 했는데 그 수직 방향은 이제 전선 방향이죠. 이런 방향, 이런 방향으로 지지를 해주는 이런 게 현수애자고, 전선은 여기에 이제 전선이 이렇게 쭉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로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는 여기 이렇게 이제 선로가 연결이 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공 전선로에 전선을 매다는 역할, 전압에 따라 필요한 수만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 전압이 높으면 더 많이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클래비스형과 볼 소켓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 소켓형으로 활선 작업을 위해서 볼 소켓형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연층의 지름 18cm 또는 191mm, 254mm 이렇게 해서 절연층의 지름을 규격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아래쪽 오른쪽의 그림에 다양한 형태의 이런 현수애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지애자라고 있는데, 지지애자는 말 그대로 전선을 지지해주는, 전선 자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애자는 그 애자 자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금속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그림은 주로 이제 전철이나 이런 거 타고 가다 보면 철주에, 지지물에 이렇게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자가 기계적 강도가 좀 커야겠죠. 고정이 돼서 전선 자체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정에, 그래서 전선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뭐 이럴 때도 이 현수애자를 쓸 수 있겠죠. 지지애자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SP와 LP가 있는데 이 모양이에요. 스테이션 포스트 그리고 라인 포스트 이렇게 돼서 SP, LP 애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용 지지애자는 이제 LP 애자가 되는 거고,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쓰는 경우가 이제 SP 애자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되겠고, 애자의 종류죠. 자, 그 다음에 애자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자련의 전압분포, 즉 애자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이제 애자련이에요. 현수애자도 이렇게 돼 있죠. 단일 애자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애자련. 애자련의 경우 문제 출제되는 요소는 연능률 또는 효율 이런 것들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애자련의 효율이라고 하는데, 이 n은 1년의 연결 애자수예요. 그림에 보면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면 n이 4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n이 10개짜리 뭐 이런 거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n 값이 분모로 들어가고, v1은 한 개의 섬락 전력이에요. 현수 애자 한 개에서 일어나는 섬락 전압이죠. 몇 볼트일 때 이제 섬락이 일어나는지 이게 되는 거고, n은 실제 전체 n 개에서 일어나는 섬락이 되는 겁니다. 섬락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v1분의 vn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연능률을 구할 수 있을 테고, 이것도 많이 출제가 돼요. 최대 전압이 걸리는 곳, 여러 개 중에서 전압이 어디에 최대 걸리냐, 당연히 전기적으로 보면 전기적으로 이 여러 개의 애자에 동일한 전압이 걸리진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에 전선이 이렇게 있다면 전선로가 있는 쪽이 가장 큰 전압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전압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철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도 도체죠. 그럼 도체에 의해서 또 전압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철주가 도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경우 한번 10개의 애자가 되어 있는 10개 n이 10인 애자련의 경우에 전선이 아래로 지나간다면 아래쪽에 현수애자죠. 아래쪽에 애자가 가장 큰 전압이 걸립니다. 15 뭐 kV라든지 이런 식으로 걸리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전압값이 좀 줄어들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다가 한 8개 정도 또는 7개 정도가 되면 가장 큰 전압이 여기에 걸려요. 가장 작은 전압이죠. 그죠? 가장 작은 전압에 걸리고 위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증가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압은 오른쪽에 걸리고 맨 아래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7번, 8번 쪽에 가장 작은, 그리고 맨 위에 조금 더 전압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전압이 걸리는 큰 전압은 당연히 전선 인근인데 위로 갈수록 이렇게 계속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줄어들지는 않고 7, 8개에서 가장 적었다가 그다음에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여기 보면 10개의 현수 애자인 경우 세 번째 애자의 최소 전압, 그러니까 위로부터 세 번째라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세 번째 7번 또는 8번의 경우도 조금 더 작게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애자련의 전압 분포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양쪽에서 보자면 한 이 정도와 약 3분의 2예요. 앞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지 여기 보면 약 3분의 2, 그렇죠? 그게 이제 3분의 우리가 분수를 보자면 약 3분의 2가 되는 지점. 3분의 2.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약 3분의 1이 되는 지점에서 가장 큰 전압이 가장 작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양 끝까지는 어때요? 양 끝, 그죠? 전선이 있는 양 끝에 어쨌든 가장 큰 전압이 걸릴 수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곳이죠, 그죠? 양 끝 부분이 가장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호환이나 소호각. 그래서 소호는 아크가 나오는 거, 아크를 없애주는 게 이제 소호죠. 그러니까 소호를 시키기 위한, 즉 아크를 없애기 위한 환은 링을 얘기하는 거고, 각은 그냥 각이 뾰족하게 뿔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뿔 모양을 환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소호 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선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쭉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소호 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소호 링이라고 하는 거고, 소호 링 또는 소호 환. 아예 영어를 써서 아킹 링이라고 합니다. 아킹 링.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선만 쭉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킹 앵글, 그렇죠? 아킹 소호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이 전선이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 지점에서 높은 전압이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전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즉 섬락 자체나 또는 코로나 자체가 이 애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애자에서 일어나면 애자가 점점 성능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
애자에서 일어날 섬락을 또는 이 아크를 외부로 빼주는 거죠. 철주로 가게 한다든지 금속으로 가게 한다든지, 그래서 금속을 하나 이렇게 빼주는, 이게 이제 소환 또는 소각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선이나 여기 보면 애자나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코로나를 직접 유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코로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뭐 요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정수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데, 사실 이게 좀 이론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긴 하고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어요. 선로 정수에서는 선로 정수, 저항, 선로 정수인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로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로의 특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그런 값들이 되는 물리값이 되겠죠. 자, 먼저 선로 정수를 볼 텐데, 선로 정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또는 및 누설 컨덕턴스 이런 것들이 이제 송전 선로의 선로 정수가 되는 거고, 이런 값들은 저항이나 인덕턴스, 용량, 정전 용량, 컨덕턴스, 당연히 종류, 재질이죠. 재질이니까 전선으로 얘기하면 전선의 종류가 뭐냐, 굵기냐 또는 그 배치가 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선로 정수 값이 결정이 되겠죠. 자, 저항은 R이고요. 인덕턴스는 L이고, 정전 용량은 C, 누설 컨덕턴스는 G죠. 그래서 RLCG, RCLG 이런 것들의 값이 바로 선로 정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로를 등가 회로로 한번 해석해 보는 과정이죠. 그럴 때 RLCG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나가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거리가 짧을 때는, 단거리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또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고, 거리가 길어서 긴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먼저 저항부터 살펴보는데,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 고유저항, 여기서는 그리스문자의 로로 표현을 하죠. 로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요. 그래서 옴 곱하기 밀리미터의 제곱 퍼 미터로. 여기는 미터고 여기는 밀리미터인데, 전선의 두께는 그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원래 면적 나누기 길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길이에요. 그렇죠? 면적 나누기 길인데, 일반적으로 전선의 길이는 길고 단면적은 작잖아요. 그래서 단면적은 주로 밀리미터로 나타나고, 밀리미터 제곱으로, 길이는 미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mm 제곱의 면적을 가진 도선 1m의 저항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고유 저항의 의미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선의 경우에는 그 값이 58C분의 100이 돼요. 58C분의 100. 그래서 이 고유 저항을 알면 바로 저항을 구할 수 있어요. 고유 저항 로를 알면 전체 저항 R을 구할 수 있는데, 저항은 면적과 길이로 구해 볼 수 있겠죠. 이 C 값은 어떤 특정한 값이에요. 재질에 따른 특정한 값.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연동선 그리고 경동선, 알루미늄 선들의 고유 저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을, 이게 바로 이제 로가 되겠죠. 고유 저항.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알루미늄 선이 당연히 저항이 제일 크겠고, 그 다음이 경동선이고, 연동선이 저항이 작아요. 조금 경동선보다는 좀 저항이 작죠. 고유 저항이 또 작습니다. 그래서 도전율을 보자면 도전율이 100, 97, 61,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예요. C 도전율 퍼센트. 여기 C를 여기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저항에서 또 거론되는 게 이제 표피 효과가 많이 또 거론이 됩니다. 표피 효과,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죠. 도체 중앙부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표면부에 전류가 이제 집중돼서 많이 흐르게 되는, 이렇게 이제 표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살갗이죠, 살갗 표면. 그래서 표피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파수, 전도율, 도체의 단면적, 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가 증가한다. 그래서 표피 효과가 증가하는, 우리가 뭐 스킨뎁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스킨뎁스 우리 전기자기학에서 공부도 했을 거예요, 그죠? 스킨뎁스 기호를 델타라고 할까요? 델타는 루트 오메가 뮤 입실 뮤 로죠. 오메가 뮤
오메 단위가 뭔가 내용이 로가 아니라 전도도 시그마죠. 도전율 오메가 미우 시그마 루트 분의 1 이런 형태로 스킨 뎁스 값을 구하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시나요? 전기자기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메가는 바로 2파이 f죠. 루트 2파이 f 투자율 뮤 전도율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파수하고 투자율하고 도전율 여기 나와 있죠. 전도율, 주파수 그리고 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가 증가한다. 표피 효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스킨 뎁스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표면으로 그만큼 아주 얇은 표면에만 전류가 흐르는 표피 효과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표피 효과가 사실 너무 높으면 좋은 게 아니죠. 표피 효과가 작아야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균일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표피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어디에만, 표피에만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검게, 흐르지 않는 부분을 이제 반대로 희게 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표피 효과에 의한 전류 분포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더 효과가 커져요?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이 클 때, 그리고 물론 도체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표피에 집중되는 분포적으로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전력 손실이 증가하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손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저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 A분의 L이었는데 면적이 줄어들면, 전류가 흐르는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면 저항이 증가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I제곱 R에서 저항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전력이, 손실 전력이 증가하는 이런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송전 용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IV 값이 그만큼 감소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피 효과는 좋지 않은 거다. 그러면 표피 효과를 표피 효과 때문에 복도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중공도체를 사용하는 거죠. 표피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복도체를 사용하는 건 표피 효과를 없애려고 하는 거고, 중공도체를 사용하는 건 표피 효과를 효과 때문에 중공도체를 쓰는 겁니다. 정확히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도체를 쓰는 이유는 표피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 중공도체를 쓰는 이유는 표피 효과가 일어나니까 중앙에는 전선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에는 아예 그냥 절연물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중공도체는 표피 효과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어로는 ACSR이라고 합니다. 중공도체. 이렇게 보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덕턴스 전선이니까 당연히 인덕턴스를 갖겠죠. 전선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인덕턴스의 효과가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것도 전기적으로 전기자기에서 공부했던 내용 생각하고 보면 매우 당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자연적으로 당연히 그죠? 도선이기 때문에 인덕턴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인덕턴스에는 자기 인덕턴스, 즉 셀프 인덕턴스가 있는 거고, 상호 인덕턴스, 도선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도선과 도선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인덕턴스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선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더해서 두 개가 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덕턴스는 작용 인덕턴스 또는 그냥 인덕턴스는 작용 인덕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로는 밀리미터의 헬리 퍼 킬로미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전기 전선은 되게 이제 매우 길 테니까 실제 유용한 단위는 킬로미터당 몇 미리 헬리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자, 자기 인덕턴스, 한 도체에 흐르는 전류,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쇄교하는 자속에 의한 인덕턴스가 되는 거고, 상호 인덕턴스는 서로 그렇죠? 전선 한 가닥당 인덕턴스는 자기와 상호가 다 결합된 작용 인덕턴스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자기 인덕턴스, 그 선 자체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그 선에 쇄교하는 자속의 관계. 상호 인덕턴스는 A가 B에게 또는 B가 A에게 영향을 주는 인덕턴스의 관계를 상호 인덕턴스, 자기 상호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더해서 작용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물론 도선 하나 있을 텐데, 대개는 이제 이선 도선의 경우 두 개의 A, B 도선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인덕턴스 일어나게 되겠죠. 전선 내부에서 쇄교하는 자속과 외부에서 쇄교하는 자속을 더해서 자기 인덕턴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쪽에
자석이 쇠교할 수 있고 이 바깥쪽 공간에 자석이 쇠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를 둘로 또 나눠본 거고 또 상호 인덕턴스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도체 자석에 의해 쇠교하는 이게 바로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도체와 도체들 사이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대지와 도체 사이에도 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지선 간의 인덕턴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의 경우에 하나는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전류는 마이너스 I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이제 빼져서 서로 마이너스 방향의 인덕턴스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연산해서 그 결과가 0.4605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정전 용량 구할 때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로그 A분의 B분의 또는 R분의 D 그죠? 로그 R분의 D분의 2파이 입실론 이렇게 이제 공부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죠. 그래서 이때 2파이 입실론을 단위를 미리 퍼 킬로미터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길이로 바꿔되면 앞 곱해지는 숫자가 바로 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0.4605 이렇게 나오게 돼요. 2파이 입실론 ln r분의 d 이건가요? 그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숫자에 의해서 나오는 게 0.4605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식을 아예 암기해 두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r은 도선 자체 하나의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d는 도선과 도선 사이의 거리, 반지름분의 거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0.05 전선 내부 절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절반은 외부, 절반 내부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0.05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의 1 이러면 이제 또 암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암기해서 출제 대비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삼선식의 경우에는 선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 개 있죠. 삼상 1회선 하나씩만 있는 경우, 삼상이 하나씩 있는 경우 삼상 1회선, 2회선이면 이제 복도체가 되겠고요. 정삼각형 배치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이제 정삼각형 같지는 않은데 사실 좌우로 조금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길이가 같은 경우에 식이 똑같은 식이 나오죠. 왕복 2도선하고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 삼상이기 때문에 IA, IB, IC 다 더하면 0이죠. 그럼 IA는 마이너스 IB 더하기 IC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연산하게 되면 이렇게 또 서로 묶어주면 IA, IB 더하기 IC가 서로 이제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결과식은 동일하게 나온다. 왕복 2도체하고 삼상 1회선의 정삼각형 배치하고 인덕턴스 작용 인덕턴스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의 공식으로 두 개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정삼각형 배치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길이가 같지 않은 경우죠. 이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그죠? 이 길이 거리들이 다 다른 경우에는 등가 선간 거리를 구해요. 정삼각형으로 해석했을 때 동일한 거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인덕턴스를 계산하는데 똑같은 식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D 값, 그죠? D가 DCA, AB, BC가 다르기 때문에 이 D가 좀 복잡하게 들어갈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D값, 그래서 등가 기하학적 평균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DE는 각각의 DA, DB, DC 또는 DA, AB, BC, CA를 곱한 거, 세 개를 곱했으니까 3제곱근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으로 등가 연간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선 간의 거리를, 기하학적 거리, 평균 거리를 구해줄 수 있고 이걸 여기에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좀 쉽게 식을 구할 수 있겠죠. 하나의 공식 가지고 세 개 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등가 선간 거리 이렇게 구해준다. 이렇게 그렇죠? 이 식을 또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또 해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등가 선간거리, 요 수평 배열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요 경우에는 루트 3의 2로, 그렇죠? 루트 3의 2로 2의 3제곱근이죠. 2의 3제곱근. 요거는 각각을 곱한 거에 3제곱근. 요거는 6제곱근이 들어가요. 2의 6제곱근 곱하기 t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 주로 이제 여기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면 이제 복도체인 경우.
복도체의 인덕턴스입니다. 임피던스가 아니라 인덕턴스예요. 인덕턴스. 자, 복도체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등가 반지름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고 L이 감소하고 C가 증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L이 커서 문제인데 L을 이제 감소시킬 수 있고, L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C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송전 용량을 증가시키고 안정도를 향상하는,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 전기적으로 다 좋아요. 하지만 단점은 정전 용량이 증가하는 이거 자체가 장점일 수도 있지만 주로 필요한 건 줄어드는 건데 원하지 않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전 용량 증가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거 단점이 되는 경우는 이거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그 부작용은 바로 뭐겠어요? 바로 페란티 현상인 거죠. 전압이 정전 용량 증가에 의해서 수전단의 전압이 오히려 증가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 큰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현상을 우리는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복도체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장점은 나머지는 다 전기적으로 장점이에요. 코로나 손실을 감소할 수 있겠고, L이 감소하니까, 그렇죠? C가 증가하고 반지름이 증가하고, 다 그런 일맥상통하는 송전 효율, 용량과 효율을 다 증가시키죠. 유도 장애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유도 장애는 이제 통신 장애로 나타날 수 있겠죠. 복도체의 단점, 직경이 증가했으니까 무거워져서 진동이 우려가 되는 이런 것들 좀 나오게 되는 거고, 하지만 댐퍼로 해결할 수 있겠고요. 소도체 간의 정전 흡인력이 생겨서 도체들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에 보면 이건 단도체죠. 복도체 2개예요. 2개. 4개 도체, 6개의 복도체가 되는데, 간격이 있으면 둘이 어떻게 돼요? 둘이 사실은 떼어놔야 되는데 서로 붙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동일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정전 흡인력이 생기죠. 자기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단선이 될 수 있는, 단선이 되면 어쨌든 또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이서를 또 이때는 설치한 거죠. 스페이서도 넓은 의미로 보면 댐퍼예요. 그렇죠? 그래서 댐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점은 해결 가능하고, 페란티 현상만 조금 복도체의 단점으로 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작용 임피던스, 복도체가 N개라면 여기 N이 들어가요. N. 그리고 여기에 S의 N-1승 N제곱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도체 수가 N개일 때, 이게 이제 소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1개, 2개, 얘는 4개, 그렇죠? 얘는 6개, 이렇게 되겠죠. 중심 간의 간격, 소도체와 소도체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에 의해서 집어넣는데, 마찬가지로 0.05, 0.4605 들어가고, 등가 성간거리 어쨌든 구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얘만 좀 유의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등가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소도체가 있는 복도체의 경우에 등가 반지름.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전 용량으로 가보는데, 임피던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전 용량도 설로 정수가 돼요. 그래서 대지 정전 용량은 지면과의, 땅과의 정전 용량이 되는 거고, 선간 정전 용량이 있고, 이걸 더해서 전체 작용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병렬이니까 병렬 합성해 주는 거죠. 정전 용량을 병렬하면 어떻게 돼요?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더해서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해 볼 수 있다. 단상 일선식이에요. 즉 선 하나 있는 경우죠. 선 하나 있는 경우 대지간 정전 용량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암기하고 있겠죠? 요거 두비하니까 뭐예요? 4, 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암기 한번 해보세요. 암기 R분의 2H 0.0243 이렇게. H는 이제 거리가 되겠죠. 지면과 도선 간의 거리가 H인데, 이쪽에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그죠? 2H로 해석해주면 전체 거리가 나오잖아요. 등가 거리가 되니까요. 이런 것처럼 단상 2선식, 삼상 3선식도 다 암기해주면 됩니다. 대지 정전 용량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전기자기학에서도 다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결과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작용 정전 용량, 즉 선관들 사이의 정전 용량을 이제 더해주는 거죠. 삼상 3선식이 좀 복잡한데, 단상의 선식은 간단해요. 그렇죠? 삼상 3선식도 선이 3개인 거지, 내용은 뭐 2선식이나 3선식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CS, 2CM, CS, 3CM 이게 3개니까, 그렇죠? 얘는 2개니까 상호, 그죠? 선간
정전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지금 삼상 3선식을 보여줬는데 선이 3개, 하나, 둘, 3개의 선이 있는데 이 선과 선 사이에 CM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과 선 사이에 선간 정전 용량을 CM이라고 하고 대지간 정전 용량을 CS라고 하면 CS와 3CM이 합이 되는데 그럼 왜 3이 들어가느냐? 얘를 델타를 y 결선으로 바꿔 y 변환해 주는 거예요. 변환해 주면 어떻게 돼요? 3배가 되죠. 델타를 y로 바꾸면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선에게는 어때요? 하나의 선에게는 이 CS와 3CM의 합으로, 즉 병렬로 하나의 전선에 연결된 관련된 정전 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CM이 되는 거고 단상 이선식은 2개니까 선과 선 사이에 2개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CM과 여기 CM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2CM이 되는 겁니다. 2CM이 이렇게 보도록 하죠. 다시 선과 선 사이가 CM이잖아요. CM. 그렇죠? 이렇게 CM인데 선 하나에서 보자면 CM 한 개는 2CM, 2CM의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2CM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2CM이 직렬 연결돼서 CS 한 개하고, 그죠? 여기 대지간에 CS 한 개하고 2CM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2CM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는 이제 3CM을 살펴봤던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작용 정전 용량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정전 용량이 있다는 얘기는 충전 전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카패시터는 충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전되는 전류 IC는 오메가 C V죠. 그래서 오메가 C2로 충전 전류를 구해 볼 수 있고 충전 용량은 정전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3상이면 루트 3 V IC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고 이런 공식에 의해서 충전 전류, 충전 용량 다 구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 때 이때의 전압은 상전압을 씁니다. 루트 3이니까 이건 이제 상이 되겠죠. 상전압.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선로 정수 네 가지, 누설 컨덕턴스는 일단 제외했는데 정전 용량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첫 시간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서 첫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